네, 시장 안에서 어떤 것이 오늘 핫한 키워드였는지 알아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수익버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뒤숭숭하긴 합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테마주가 오른다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지난 월요일에 보여줬던 것처럼 강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도 섹터는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빈자리를 테마주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간이라도 이 테마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도 수익버스에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단기 투자로 이곳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 해도 괜찮은 전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될까라는 그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좀 독점 보도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손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답 여부가 관건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건 우선순위일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합니다. 3자 회담이 성사되면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 견지 여부가 우리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김정은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고요. 과거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라면 경업주가 가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이 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조비 이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주가는 오전장에 문이 열리자마자 보여줬던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보시죠.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 인디에프와 부산산업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석재를 포함해서 조비라던가 몇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긴 했습니다. 그 오전장에 보였던 강력한 파워가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걸 하루의 이벤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그걸 궁금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은수 소장님. 지금 트럼프의 경우에는 북한 쪽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노벨상 받고 싶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는 걸까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한테 결코 나쁠 것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몇몇 국가에 대해서 방위 분담에 대한 부담, 과거 1기 때 우리한테 5조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때 8천억 내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조로 막았는데 이번에도 5조를 부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은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뉴스는 굉장히 우리가 반기를 뉴스죠. 근데 문제는 저걸 갖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거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일단 지금 오늘 올라간 주식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일단 주식이 올라간 특징들을 보죠. 상한가 친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시총이 작거나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입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 오늘 거래 못 하셨습니다. 점으로 떴기 때문에. 그리고 잔량이 600만 주가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저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부산산업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마찬가지죠. 단지 시총이 좀 크거나 무거운 주식들 같은 경우 상한가를 못 말아 올린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총이 작은 종목 갖고는 몇몇 분들이 이미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나머지 갖고 매매를 하고 있지만 상한가를 못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로서의 영향력은 어떻다? 세다 약하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과거 같으면 이런 뉴스에 대거 상한가 종목들이 많아야죠. 근데 투자자들이 현명해지신 겁니다. 자, 그래, 그 좋은 뉴스야. 그런데 그게 성사가 돼? 언제 성사될 건데? 대통령 취임하려면 아직 2달 남았어. 아직 정책에 대한 결정도 안 나왔어. 그러면 단순하게 치고 빠지고식 매매들은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이걸 내가 2, 3일 끌고 간다? 현실적으로 어렵구나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현명해지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가 나왔죠? 관세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오늘은 또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치기 식으로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테마가 며칠씩 간다라는 관점은 조금 거리 두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은 일단 트럼프가 협상가라는 거. 네. 두 번째는
공화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공화당 정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는 같대 테마로서의 성격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마로서의 성격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은 관망 혹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뜯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주초만 하더라도 이제 방산주가 물론 다른 이슈가 더해지긴 했지만 방산주도 내리고 조선주의 경우에도 좀 출렁였고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혔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멈추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테마주들 상승하는 거 보면은 약화된 것 같진 않아요. 글쎄 뭐 트레이드라는 그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테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그야말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분이 그 당선자가 기본적으로 성향상으로 보면 탑다운 방식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텀업 그런 흐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에 접근한다고 친다면은 가장 의사결정권이 강한 본인이 직접 처음에 나서서 어떤 해결하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성격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후보 시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이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들, 그다음에 철도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이거는 뭐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북이 어떤 그 우호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경협을 이루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우리 이제 차영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주가를 보십시오. 가격이 이를테면 인디에프나 아니면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 가격이 지금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량으로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사실은 조금 가볍게 움직일 여지가 좀 있는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되고 부산산업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은 종목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네. 아주 크지 않은 대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는 그 자금이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조금 오름폭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관련된 어떤 그 뉴스 플로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현 아나운서께서 이제 부대표님한테 질문할 때 네. 트럼프 트레이드의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들이 이번 주 초에 흔들렸는데 지금 오히려 또 트럼프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성격이죠. 그동안에 올랐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정책주입니다. 네. 정책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경협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둘이 만나?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는 거죠. 자, 제가 라면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죠. 네. 라면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차영주가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 삼양식품 같은 걸 사는 건 긍정적이죠. 근데 내가 음료수를 한번 마셔볼까? 라고 하니까 차영주가 음료수를 마시면 뭐지? 그러면 음료수 관련돼서 기존에 좋아했던 차영주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으니까 바나나 우유 관련해서 오리온을 살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과거 얘가 좋아했으니까 이 주식을 사는 거냐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것들은 정책주들은 한 템포 쉬는 구간 그렇지만 트럼프와 관련해서 각종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는 끊어치기 전략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테마로 봤을 때 강했던 게 재건 테마주였어요. 근데 이 재건 테마주를 뜯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역시도 남북 경협주가 또 중복되는 종목들이 꽤 많던데요. 그럼 이 테마로 하나로 좀 압축해보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셔서 지금 주가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그 재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일단 전쟁이 멈춰야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멈췄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취임 전에 멈춰라라고 한 게 먹혔죠. 그리고 취임하고 나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안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랑 협상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희망 사항이 아직은 있는 거고 따라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끼리만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재건 아직 뭐 벌써 웬 재건이야라고 하는 분들은 못하지만 네. 자 이렇다면 이런 아이디어 충분히 정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다? 그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그것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9만 달러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달러 돌파해서 100만 달러 간다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이 9만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흔들릴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뉴스들만 쏟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채널들이 다 중단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의 파병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나쁠 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의 경우에도 이슈로 그간 소외받았다가 지금 동전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로 인해서 점상 혹은 갑작스러운 변동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근데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명 부대표님이라면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혹은 뭐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종목이라면은 그냥 이런 반발 매수를 조금은 더 누려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그 수급적으로 어쨌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네. 사겠다고 덤비는 수량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뭐 가장 강하게 금지 종목들은 뭐 조금 더 가져가셔서 위에서 파시는 전략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가격이 조금 높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많아서 그 정도의 자금 가지고 올리기 어려워서 윗꼬리를 들고 내린 종목들은 저는 파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큰데 왜 밀리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반도체 보조금에 손을 또 댈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한데 보도록 하죠.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라는 텔레그램에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 수장이 뭐 머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를 찾겠다라고 하다 보니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보조금을 타겟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도 잠시만요, 공장 좀 천천히 지어볼까요? 지금 K기업들의 관세 폭탄에 비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드렸죠.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 부과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공장 건설에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 시점에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과연 정부 효율부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시사한 상황에서 보조금이 대폭 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도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과 서로 이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여기서 기업들을 져버린다면은 본인들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본인들 쪽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앞서 그 앵커님 처음에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 흐름을 보면 네. 정부 뭐 효율부라는 그런 이제 새로 생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연방 예산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상당 부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약에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는 뭔가를 줄여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많이 빠지거든요. 뭐 3% 내지는 4%대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늘 직접적인 이유는 뭐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같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한 20일경인가 출범을 할 텐데,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기왕의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좀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한 곳만 집행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5곳이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TSMC하고 인텔이 아니고, 잠시만, 제가 착각했는데 인텔이 아니고 인텔 맞습니다. TSMC하고 인텔은 포함이 됐지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포함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오늘 기본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취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혹시 못 받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해서 빠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라서 미국 상무부에서 원래 예정됐던 보조금을 줍니다라고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오늘 빠진 만큼 또 올라갈까? 저는 좀 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빠지는데 그 내용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빠진 만큼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처한 환경,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아주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원래 받을 줄 알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오히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중고를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에는 분명히 타격을 받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축소 역시도 너네만 내지 마, 너네만 받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경쟁력은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하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뭐 보조금 정책은 폐지, 관세 정책은 신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들을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을 국내에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세금이 보조금을 주고 그것이 결국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현재 다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케인즈 경제학에 따른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근데 공화당의 정책은 뭐냐? 그런 건 줄 필요 없다. 관세로 벽을 쳐주면 알아서 우리나라에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할 거다라는 게 공화당의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 반도체를 좀 먼저 뜯어보게 된다라면 우원명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 지급해야 될 금액 중에 370억이 아직 지급이 안 되고 70억 달러가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은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실무진들이 이걸 나눠주는 과정에 있어서 300억 달러가 아직 지급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텔이 50억, 일반 민간용 50억, 군수용 3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80억을 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인텔도 못 받아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용이 30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랑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 갔는데 보조금까지 받았다라면 네. 반도체는 지금 여기 안 들어오면 보조금 못 줍니다라고 하니까 TSMC랑 삼성이 뛰어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돼요. 반도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관세예요. 1997년 글로벌 협정에서 자동차나 나머지는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무관세예요. 무관세인데 왜 우리가 미국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보조금 때문에 뛰어든 거군요. 그러니까 자 준다고 그랬는데 못 받으니까 삼성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삼성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지금 50%가 올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와서 공장 지어 그랬는데 우린 한국에서 만들어도 팔아도 돼. 아니야. 여기 와서 만들어. 그럼 우리가 니네 공장 공짜로 져줄게 라고 했는데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곤혹스러운 거고 특히 TSMC가 더 영향을 펼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고 관세 정책은 다다 똔똔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멕시코랑 캐나다의 공장을 자동차 많이 지어놨어요. 이런 거는 일본과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관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부분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보조금보다는 관세로 가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관세 정책들이 이제 보조금을 좀 줄이면서 관세랑 뭐 이렇게 하겠죠. 다양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그 재무부 장관이 이게 점진적인 관세 추진론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이제 트럼프 1기 때 원래 이제 그 재무장관이 관세를 반대하다가 트럼프한테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강경파가 올 줄 알았는데 상무장관은 강경파예요. 근데 이쪽 재무 쪽은 점진적인 관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 희망을 걸어보긴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보조금이 축소된다라는 것은 일단 새로운 리스크 온이 된 상태로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이 악재와 변수를 어떻게든 이겨내야만 해요.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부에서도 지금 급하게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펼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이 산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프라 지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임원을 대거 100명을 물갈이했다고 합니다. 한종희, 전영형, 그리고 정현호는 유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과연 이 인적 쇄신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탈바꿈이 될 수 있을까?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성과를 못 내서 100여 명이 물갈이가 된 모습을 보면 예.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남은 분들 혹은 새롭게 자리를 메운 분들의 경우에는 뭐라도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인적 쇄신을 하는 이유가 이제 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인적 쇄신을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그 임원급 대규모 인사 단행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업황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반도체 업황 그거는 업황의 변화를 사실 뭐 하나의 기업이 뭐 주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황 그 내에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잘 생존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저는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돌아가신 이제 이건희 회장님 이후에 이제 이재용 지금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경영을 맡은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일상적이고 평온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어떤 관리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급변하거나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하고 신속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결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업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습과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바꿔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변에 뭐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분이나 SK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관련해 가지고 네. 들은 이야기들은 물론 사이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뭐 삼성전자를 나와서 SK하이닉스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그런 많이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이를테면은 과거에는 잘못된 어떤 진행이나 기술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를 좀 끌고 가야지 어떤 그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10명 중 9명이 손실권이라고 하고요. 평균 단가가 69,800원 선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7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 손실률이 한 19%가량 난 상황이고 오늘 또 이 소식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덜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 삼성전자 기대감을 하나 좀 긍정적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 칩스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중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때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을 때리게 된다라면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고성능을 못 만들어내지만 레거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했던 것을 때리게 되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희망은 놓지 말자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5,000원을 바닥으로 찍은 이후에 자사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58,000원까지 갖다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6만 원을 좀 뚫어줘야 신규 매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물론 지금 팔 단계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모아갈 단계도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고 일단 신규 매수를 하려면 6만 원 이상이면 더군다나 6만 원에 뭐가 지나간다? 60일이동평균선이 지나갑니다. 이게 강력한 저항대인데요. 이것을 뚫어주게 되면 정말 한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삼성전자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물론 HBM이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폭발하겠지만 삼성전자 일단 외국인이 좀 수급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조금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네. 하이닉스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하이닉스가 18만 원이 깨지지 않았다라면 20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에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도 이건 매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은 뭐다? 18만 원 올라서는 순간 20만 원까지 보고 10% 보고 매수
매수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랠리는 20만 원 안착하고 나서 새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15만 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도로 끝나고 내일 양봉 나오면서 18만 원 넘어주게 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그리고 서로 둘 다 물려도 이제 진짜 두 종목 다 그래요. 둘 다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한 8, 90%에 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바닥, SK하이닉스는 HBM 모멘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SNS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